자, 두 번째, 분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분산력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극성분자와 무극성분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화학 1에서 극성분자와 무극성분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극성분자 같은 경우 분자 내의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분포하는 분자로 영구정기적 쌍극자를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전기음 성도는 염소가 더 크기 때문에 염소는 부분적인 음전화,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전하가 나뉘기 때문에 전기적 쌍극자를 영구적으로 갖게 됩니다. 반면에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 분자 내의 전자가 고르게 분포하는 분자이기 때문에 전기적 쌍극자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각각의 결합만 보게 되면은 산소와 탄소 둘 중에 전기음 성도가 산소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는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보게 된다면 대칭형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 되어서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따라서 전자가 고루 분포하기 때문에 전기적 쌍극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쌍극자 힘이 존재하지만 무극성 분자인 경우는 쌍극자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극성 분자는 이런 쌍극자 힘 때문에 인력이 존재하고,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힘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에 무극성 분자가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던 이산화탄소는 드라이아이스가 될 수가 없죠.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건데, 고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 인력이 있어야지만 고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쌍극자 힘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인력이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분자 사이에 존재한다는 건데, 그게 바로 뭐다? 분산력이라는 힘입니다. 분산력을 알아보기 전에 편극과 유발쌍극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편극, 극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분자 내에서 전자의 이동으로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우리가 편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자, 처음에 이렇게 두 무극성 분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무극성 분자가 순간적으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편극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순간적으로 이쪽은 부분적인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은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갖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편극이 일어나서 이렇게 부분적인 전하를 갖게 되는데,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그렇죠. 이웃한 무극성 분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웃한 무극성 분자는 부분적인 음전하와 가까운 부분은 부분적인 양전을 띠고, 부분적인 음전하와 먼 곳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띄어서 얘도 쌍극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게 뭐냐? 바로 유발쌍극자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간 쌍극자와 유발쌍극자 사이에 이 힘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분산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 전하, 부분적인 전하가 사라지면은 무극성 분자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분산력의 한번 특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순간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비교적 약한 힘입니다. 일단은 얘는 영구적인 쌍극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약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전자가 이동하면 분산력이 사라진다. 일단은 전자가 한쪽으로 편극되어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되지만 다시 원래 상태로 고르게 분포하게 되면은 전하의 치우침이 다시 사라지기 때문에, 즉 편극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분산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원래 무극성 분자, 즉 분산력이 사라진 상태로 되돌아왔죠. 세 번째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극성 분자뿐만 아니라 어떤 분자에서도 존재한다? 그렇죠. 극성 분자에서도 존재한다. 무극성 분자의 예로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 같은 경우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쌍극자 힘과 분산력 중에서 뭐만 가질 수 있다? 그렇죠. 분산력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극성 분자의 예로
염화수소가 있습니다. 이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영구적인 전기적 쌍극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력뿐만 아니라 뭐까지 갖는다? 그렇죠. 쌍극자 힘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가장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개념인데 아마 극성분자는 쌍극자만 힘만 갖고 무극성분자는 분산력만 갖는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왜? 분산력을 하면서 무극성분자에 초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지고 있다? 극성분자도 분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산력이라는 거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 때문에 우리가 쌍극자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기존의 쌍극자가 더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거나 그러면서 분자 사이에 힘이 생기는데 정전기의 힘이 생기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산력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HCl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극성 분자들 내에서도 전부 다 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전자의 쏠림 현상은 무극성 분자뿐만 아니라 극성 분자에서도 우리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력이라는 힘은 무극성 분자뿐만 아니라 극성 분자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7쪽 분자애들을 보면은 같은 17쪽인데 주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끓는 점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끓는 점이 높아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끓는 점을 인력 또는 분자 간 힘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분자들을 봅시다. 여기도 무극성 분자, 그리고 여기도 18쪽 원소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 즉, 무극성 분자에서는 어떠한 힘만 존재한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분산력만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그래프 내에서 비교를 해야 될 분자 간 힘은 바로 뭐다? 그렇죠. 분산력이다. 우리가 끓는 점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끓는 점은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게 바로 그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죠. 근데 끓기 위해서, 즉 액체에서 기체로 되기 위해서는 이 분자하고 분자 사이의 인력을 이겨내야 됩니다. 만약에 분자하고 분자 사이의 인력이 세다면 이걸 끓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끓는 점은 높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힘이 약하게 된다면 이걸 끓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적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온도는, 즉 끓는 점은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면 인력도 어떻다? 즉 분자가 힘, 분산력이 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보면 같은 18쪽인데 주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고 있죠? 즉 같은 족 무극성 분자애들은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분산력을 설명했을 때 전자가 치우치는 편극 현상에 의해서 바로 분산력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럼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치우칠 수 있고 분산력은 세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족일 때 주기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 분자량이 증가합니다. 분자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전자수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해요. 전자수가 증가하면은 편극이 더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침 현상, 전자들의 치우침 현상이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분산력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러면 뭐가 증가한다? 그렇죠.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메테인과 N뷰테인, 노르말 뷰테인이 있습니다. 이 노말 뷰테인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쭉 연결된 애들을 우리가 그냥 노말 뷰테인이라고 해요. 메테인의 화학식을 한번 알아봅시다. 메테인 같은 경우는 가운데 탄소죠. 그리고 수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H4. 뷰테인은 탄소가 몇 개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C4H10. 그럼 얘네들의 각각의 분자량을 알아볼 거예요. 분자량. 탄소 12, 수소 1, 그러면 4개 있으니까 얼마? 16. 노르말 뷰테인의 분자량은 탄소 12, 4개 있고요. 수소 1, 10개 있습니다. 분자량을 계산해보면 58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분자량 가지고 메테인과 노멀 뷰테인의 끓는 점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메테인과 노멀 뷰테인 같은 경우는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힘은 뭐만 존재한다? 그렇죠. 분산력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분자량이 크면 전자수가 많고 전자수가 많으면 편국이 잘 일어나서 분산력이 커진다. 분산력이 커지면 뭐가 높아진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럼 따라서 누가 더 분자량이 커요? 그렇죠. 노멀 뷰테인이 분자량이 더 크죠. 그럼 끓는 점이 더 높은 건 누구다? 노멀 뷰테인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끓는 점 한번 봅시다. 메테인의 경우는 끓는 점이 영하 164도. 노멀 뷰테인 같은 경우 끓는 점이 영하 0.5도. 따라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노멀 뷰테인이 더 끓는 점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만약에 분자량이 같다면 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자, 얘를 잘 보게 되면은 뷰테인과 뭔가 비슷하지만 살짝 달라요. 뷰테인은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연속해서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는 탄소 4개는 한 가지 겹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탄화수소에서 겹가지가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소라고 붙입니다. 겹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도 탄소 4개짜리이기 때문에 뷰테인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같은 뷰테인인데 얘는 노멀, 평범하고 얘는 가지가 달렸다. 아이소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탄소 4개에 수소가 10개이기 때문에 이 둘의 화학식은 C4H10으로 같게 됩니다. 화학식이 같기 때문에 분자량도 58로 동일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노멀 뷰테인과 아이소 뷰테인, 이 노멀 뷰테인으로 아이소 뷰테인의 끓는 점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둘의 끓는 점 어때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본다면 얘의 끓는 점도 영하 0.5도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볼까요? 영하 11.7도가 됩니다. 그럼 누가 더 분자 사이의 힘이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노멀 뷰테인의 분자 사이의 힘, 즉 노멀 뷰테인의 분산력이 더 크다는 걸, 누구보다? 아이소 뷰테인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원인은 우리가 분자량 차이로 둘 수 있지만 이 둘의 원인은 어떠한 차이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분자량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보면 바로 모양이 다릅니다. 선생님이 대충 펜을 이용해서 모양을 그려보면 노르말 뷰테인은 이렇게 기다랗게 되어 있죠? 아이소 뷰테인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뭉쳐져 있죠. 우리가 분산력, 즉 분자 사이의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그려야 됩니다. 여기에 또 노멀 뷰테인 있고 이쪽에 이렇게 아이소 뷰테인 하나 더 그려줍니다. 잘 보면은 여기 노멀 뷰테인과 노멀 뷰테인 사이의 접촉 면적은 아이소 뷰테인의 접촉 면적보다 더 어때요? 넓게 되겠죠? 같은 탄소수와 수소수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길게 모양이 구조가 되어 있고 얘는 동그랗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 면적이 노멀 뷰테인이 더 넓어서 즉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노멀 뷰테인의 분산력이 누구보다 더 크다? 아이소 뷰테인의 분산력보다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메테인과 노멀 뷰테인의 끓는 점 차이는 뭐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분자량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누가? 노멀 뷰테인의 분자량이 더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높다. 그렇다면 노멀 뷰테인과 아이소 뷰테인의 이 끓는 점 차이는 뭐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표면적이 넓다? 노멀 뷰테인이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표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산력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비교하기 목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끓는 점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과정 표는 몇 가지 물질의 쌍극자 모멘트와 끓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의 물질이 보입니다. 질소, 산소, 일산화질소, 그리고 이산화질소. 질소하고 산소를 보게 되면 일단은 무슨 분자예요? 그렇죠. 무극성 분자죠. 그리고 일산화질소하고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극성 분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화학식을 보고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를 맞출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쌍극자 모멘트를 봐도 돼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그렇죠. 무극성 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쌍극자 모멘트는 존재하기 때문에 즉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분자량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분산력뿐만 아니라 쌍극자 힘을 더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문제를 봐볼게요.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의 끓는 점을 각각 비교해라. 자,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 비교하면 되겠죠? 극성 물질은 질소와 이산화질소, 그리고 무극성 물질은 질소와 산소. 따라서 얘네들의 끓는 점이 이 무극성 물질의 끓는 점보다 더 크다,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소와 산소에서 분자량과 끓는 점의 관계를 토의해보자. 분자량이 여기 봅시다. 같은 무극성 분자 내에서 분자량이 큰 아이가 끓는 점이 더 높았죠. 같은 극성 분자 내에서 분자량이 큰 아이가 끓는 점이 더 높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분자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끓는 점이 어떻다? 높다. 이유는 분자량이 높으면 전자수가 많고 전자수가 많으면 편극이 더 잘 일어나고 편극이 더 잘 일어나면 분산력이 커지므로 바로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분자량이 더 큰 산소와 질소보다 끓는 점이 높다. 한 가지를 더 쓰게 된다면은 분자량이 더 큰 이산화질소가 일산화질소보다 끓는 점이 더 높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더 추가적으로 써놓으세요. 세 번째, 각 물질의 끓는 점이 차이가 나는 까닭을 추론해보자. 자,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 사이에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았어요? 그렇죠. 극성 물질이 더 끓는 점이 높았죠? 그럼 무극성 분자끼리, 극성 분자끼리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았어요? 그렇죠. 분자량이 더 높은 물질이 끓는 점이 더 높았죠? 그래서 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으며 무극성 물질은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식 퍼벅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전자이동으로 전하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편극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헬륨, 네온, 아르곤 18조 원소죠? 이런 18조 원소와 같은 비활성 기체에서 뭐가 증가할수록 분산력의 크기가 커진다. 아까 그래프 봤었죠? 뭐가 증가할수록? 그렇지.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자, 화학속으로 봅시다. 화학속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나노분자. 외부로부터 힘을 얻어 분자 스스로 움직이는 나노분자 추진제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크기가 서로 비슷한 세 종류의 서로 다른 분자들이 결합한 분자 추진제를 물에 섞어 놓은 후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분자 추진제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노 분자 추진제가 분자 모양을 변형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까닭은 나노 분자 추진제 자체가 정기적인 인력이나 반발력, 쌍극자 힘, 분산력 등 각각의 분자마다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분자 추진제가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어렵고 지속적이고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잘 해결한다면 어디에 치료할 수 있다? 그렇죠. 암이나 치매 이런 곳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에서 열심히 배운 다음에 이런 치료제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같이 동료들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쌍극자, 쌍극자 힘과 그리고 분산력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냐? 분자 간 힘 중에서도 우리가 화학투에서 나오는 힘 중에서 제일 강한 수소 결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소 결합도 열심히 들어주세요.